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39% 오른 15,570.28에서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44% 오른 1,759.77의 장을 마감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37%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인 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증시는 0.12% 오른 반면 프랑스 증시는 0.0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증시는 0.06% 오른 8,985.74로 마감해 장중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다소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3.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8월 0.2% 증가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2.0% 증가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돈 것입니다.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망을 하회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시건 대학교와 톰슨 로이터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는 73.2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최저치로 시장 전망치인 75.0을 밑돌고 지난달 수정치인 77.5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이 재정 협상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기능 마비와 그 결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국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경제가 지난 3분기 중에 전기 대비 0.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근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지난 3분기 영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예비치를 전기 대비 0.8%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2분기 확정치인 0.7%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1.0% 성장했던 지난 2010년 2분기 이후 3년 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 기록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영국 경제의 70%를 차지한다는 서비스 업종이 전기 대비 0.7% 성장하며 금융위기 전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 제조업도 0.9%나 성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에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29일, 30일 열리는 FOMC 회의이겠습니다. 이번 10월 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 또한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주목하셔야겠고요. 이번 주에도 애플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도 항상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주간 기준으로 3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게 될 것인지 미리 흐름 내다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아베 총리의 성장 정책인 일명 아베노믹스 출범이 11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엔저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주요 권역의 경기 지표도 개선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들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기업 실적 호주의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엇갈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유럽은 좀 뒷심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겠고요.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다시 최고점을 갱신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호조세로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난 주말에도 펼쳐졌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가 0.39%가 오른 15,57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0.37%가 올랐습니다. 지수는 3,943포인트. S&P 500 지수도 0.44%가 오른 1,759포인트로 1,800선도 현재 앞두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금과 유가도 소폭 상승하는 등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2.51%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먼저 실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프록터 앤 갬블이 실적 호조가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212억 1천만 달러, 2% 정도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1달러 5센트,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그동안 좀 상승한 이런 흐름이 실적 발표 당일에는 0.8%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UPS 실적 호조도 나왔습니다. 매출은 135억 2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4%가 올랐고요. 주당 순이익은 1달러 16센트, 시장 예상치인 1달러 15센트를 간신히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도 1.2%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만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의 르노가 매출이 3.2% 하락한 85억 유로, 달러로 환산하면 110억 달러의 분기 실적을 나타내면서 주가도 좀 부진한 이런 모습이 좀 명암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좀 엇갈렸는데요. 내구재 주문은 비교적 선방을 했고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 예비치는 73.15, 예상치 75보다는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나올 소비 심리 지수의 내용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앞서 르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랑스 증시는 조금 하락이 됐습니다. 갸크 지수는 0.08%가 내렸지만 독일의 닥스 지수, 그다음에 영국의 FTSE 지수는 반등세가 이어졌고요. 이탈리아 MIB 지수, 스페인과 포르투갈 증시는 소폭 하락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의 금요일 증시는 주요국 증시의 상승세는 유지가 됐지만 여타국 증시는 다소 하락이 좀 많아진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주요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작년 12월에 취임한 지 벌써 11개월째를 맞게 됐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경제 성장 정책을 일명 아베노믹스라고 부르는데요. 아베노믹스가 실시가 된 지도 11개월째를 맞게 되죠. 물론 한국 기업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에 약화를 가져왔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 내부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네. 작년 11월 26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꼭 11개월이 됐습니다. 네.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 이 내용을 저희가 오늘 이슈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는 부분도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더 큰 부정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순탄하게 이것이 좀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 내부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9엔 때 아베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 이 자민당 선거를 앞두고 윤정기를 돌려서라도 엔저를 유도하겠다라고 이 일성을 했죠. 이 내용이 결국에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에 97엔대, 100엔대 언저리 수준까지도 올랐지만 현재 엔저 약세 기조는 일본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의 거둔 것으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이 전국 일본 전역을 9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주요 8개 권역은 비교적 현재 경기가 상향되는 수준으로 현재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거리가 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지난 주말에도 이제 지진이 좀 있었는데요. 이 후쿠시마 지진에 따른 이른바 엔저 효과가 그 에너지 수입이라든지 천연가스 수입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현재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베 총리로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주가만 놓고 본다면 올해 니케이 지수는 올해 들어서 35%의 상승률을 아직까지는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가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어도 올해 아주 좋은 투자 성과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이제 내년도에 소비세 인상 카드가 이루어지는 4월 1일 전으로 이 불안전성을 어떻게 잘 극복해낼 것인가가 현재 남아있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베 총리가 주문하고 있는 종업원의 임금 인상 이런 부분도 이른바 게이달렌 우리나라를 치면 정경련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쪽에도 현재 이를 좀 수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점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이렇게 호평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조금 말씀해 주셨듯이 복병도 있습니다. 내년 소비세 인상을 전후로 아베노믹스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소비세 인상과 관련돼서 시장의 외풍이나 이런 부분을 일본 경제가 잘 헤쳐갈 수 있을 것인가가 그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국내 시각보다는 외부 시각은 좀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늘 이제 회자되고 있는 비판의 칼날은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내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숙제를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이런 비판적인 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신케인지언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2000년도에 양적 완화 기조를 펼쳤다가 이것이 이제 실패한 그 아픈 그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담하고 장기적인 통화 유동성 공급의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긴축 정책보다는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GDP를 끌어올리고 세수를 확대해서 이자 지급분을 GDP 성장으로 만회하는 이런 그 형태로 나아가야 현재 불안 심리를 좀 차단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특별 예산의 편성도 5조 엔 이상을 현재 감안을 하고 있고 세금 감면 혜택 이런 부분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세 인상이 나오더라도 세수 확보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현재 비판의 날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임금 인상이라든지 일본 내의 그 경제와 현재 정치권의 좋은 기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현재까지의 성과로서는 일단 좀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요 이슈로 일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결국 주가 하락을 예고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행보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부펀드로 이제 아주 유명한 펀드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아부다비 펀드하고 이 노르웨이 펀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대표격인 주자라고 보겠습니다. 이 노르웨이 펀드는 국내 투자도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권이나 주식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특히 투자 수익률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그 국부 펀드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식 비중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현재의 글로벌 자산 시장의 일부 거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응 태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윙베 슬링스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영 책임자는 향후 주식시장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현재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09년도 뉴욕의 그 시장이 아주 좋지 않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선행 투자를 늘렸던 전력이 있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시장을 읽는 펀드라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많이 껴있고 이런 부분에서 주택시장의 버블이 글로벌 경제에 만연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러 교수는 뉴욕 시장의 주식 거품은 아직 그 징후가 크지 않다라고 밝힌 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덧붙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 예정돼 있는 경제 지표 일정들 모두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물론 박스권 상단의 코스피가 도달하면서 차익 매물에 대한 경계감도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또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난주 이제 시장 자체가 주 초반에 잘 견조하게 움직이다가 주 후반에 조금 약세를 좀 띄었었는데 일단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어쨌든 많이 올라왔다는 부담감, 그로 인해 가지고 차익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지난주 한 주간 약세를 좀 마감을 했는데, 이러한 단기 변동성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신호를 보여주면서 한 주가 마감이 좀 됐고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차익 실현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 대신에 지난주 같은 경우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있는 종목군들, 또 이제 워낙 강세가 워낙에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음식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띠면서 한 주를 마감한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내 증시 흐름을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 중요하게 놓여있는 일정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월 고용지표 쇼크를 내줬었는데 일단 10월의 고용지표는
다음 주로 8일로 미뤄진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도 많습니다. 10월 FOMC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 예정이 돼 있어요. 애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네. 이번 주 좀 월말이다 보니까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많이 앞두고 네.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9월 산업생산 증가율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업 실적은 애플의 기업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9월 소매 판매 증가율, 미국 9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 미국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업은 화이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10월 30일 수요일에는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자 수, 미국 10월 ADP 고용자 변동률,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으로는 제너럴 모터스하고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0월 31일 목요일에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하고 미국 10월 시카고 PMI 지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11월 1일에는 미국 10월 공급자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기업은 엑스모빌하고 AIG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결과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월말이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경제지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9월 산업생산 증가율하고 오늘 애플 실적 발표,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애플의 실적 발표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9월 소매 판매 증가율하고 미국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 좀 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수요일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죠. 네. 수요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하고 미국 10월 ADP 고용자 수 변동률이 있는데, 이날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이번에는 양적 완화 축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원래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 가장 크게 가능성이 높게 점쳤었는데, 미국 정부 폐쇄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게 다음 달로 이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아예 중반기라든지 상반기로 좀 바뀔지 여부는 오늘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서 네. 시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또 이제 이날 10월 시카고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10월 공급자 ISM 제조업 지수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 월 말인 만큼 미국에서 쏟아지는 경제 지표들 그 결과를 확인하시는 게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 10월 FOMC의 영향은 적게 주겠지만 연내 테이퍼링 실시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인지 그것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결과 확인하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보는 거 좋을까요? 일단은 뭐 중요하게 미국 경제지표 동향을 좀 결과를 좀 확인을 해야 네. 되겠죠. 그리고 애플하고 페이스북 실적이 좀 중요하다.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의 움직임을 좀 볼 수 있겠고, 또 페이스북은 그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 주가가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FOMC 회의 결과를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한 주를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 강도 여부 좀 약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기간의 매도세,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또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네. 엿볼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 2050포인트 돌파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난주에 2060포인트를 찍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다음날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금요일에 좀 약세를 마감됐기 때문에 2050포인트가 돌파가 되는 걸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의외로 지난주에 좀 주 초반에 안 좋은 모습을 띠다가 주 후반에 반등을 많이 주면서 의외로 좋은 모습을 띠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535포인트 돌파를 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부분들,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진짜 한 2달 반 만에 돌파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감이 상당히 완화가 된다는 거, 그렇다면은 한 550이나 56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길목을 형성시켜주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코스닥의 반등 강도 여부를 체크를 하시자. 그래야지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이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위주로 대응하신다면 일단 경기 경기 민감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지수를 좀 확인하고 나서 돌파가 확인된다라면은 중소형주 쪽에 매기가 강하게 한 번은 쏠릴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이번 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멈춰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 위주의 저가 매수 관심도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확인 후에 중소형주 좀 선별적으로 실적 유념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했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입니다. LG전자가 또다시 한 번 더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는 또 반대로,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가는 길과는 반대로 LG전자는 지금 하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인데요. 경기 민감주는 4분기에 강하다라는 그런 속설 자체를 무시하듯이 LG전자의 바닥은 어디면, 거기에 바닥권에 대해서 반등은 언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전자의 실적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3분기까지 어느 정도의 실적, 매출액부터 한번 보시면 1조 2,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는 적자폭 자체가 좀 더 커지게 됐다는 거죠. 어디 부분? 바로 휴대폰 부분에서요. 우리가 흔히 MC 사업부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업부 자체에서 성장성 둔화가 직격탄을 맞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이엔드급 스마트 시장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둔화 우려가 상당했고, 거기에 대해서 LG전자는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마케팅 비용은 상당히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 자체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신에 다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TV 사업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TV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자체는 예전만큼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LG전자를 말씀을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승이다. 마진이 그만큼 많이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박리담회식의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TV 부분에 대한 수익성 개선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고점을 치닫고 있는 그런 점유율을 1차적인 이유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CD TV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MC 사업부, 바로 휴대폰 사업부에 대해서 부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같이 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왜 이렇게 LG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할까? 바로 표에도 나와 있듯이 LG전자 주가 자체는 휴대폰 부분의 영업이익과 상당한 추이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08년도 그리고 09년도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듯이 이런 부분은 바로 초콜릿폰에 어느 정도 활약을 들 수가 있었겠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 번 더 5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적자 구조로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옵티머스 G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G 프로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판매량 자체는 크게 급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G2부터 다시 한 번 더 삐걱거리고 있는 LG전자의 모습이고, 대신에 지금 LCD TV 점유율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추이 자체가 지금 삼성, 그리고 다음엔 LG가 차지하고 있겠죠. 그만큼 LG전자의 이런 기술력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MC 사업부의 큰 문제점이 있겠구나라는 부분 보실 수가 있겠고, 스마트폰 점유율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1위는 삼성입니다. 그리고 2위는 애플이고요. 3위 자체는 지금 하단권에 있는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과 섞여 있는 상태인데요. 1위와 2위는 어느 정도 특출나게 보이는 편입니다만 나머지 하위권에서는 비등비등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위 각축전이 LG전자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고, 애플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폰에 대한 보급형 모델이 좀 더 많이 팔렸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가로 돌아가서 앞으로의 전망 자체를 기술적 분석적인 측면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주가 자체는 꾸준히 하락하는 그런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우리가 월봉상으로 한번 먼저 보신다면, 일단은 큰 언덕을 한번 가지고 난 다음에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6만원까지 올라왔던 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꾸준히 하락 국면에 놓여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바로 거래량이 하단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75,000원대, 7만원대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겠구나. 그만큼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에 대한 시그널을 가지겠구나라고 시장 자체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거래량 자체가 지금은 악성 매물권으로 다시 한 번 더 분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자체에 다시 한 번 더 일봉으로 돌아가셔서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매물대 자체가 바로 이 7만원에서 7만 5천원 매물대였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힘없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뚫지 못하고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모습이라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저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부분을 한번 봤을 때 하단 자체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62,000원대까지는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하방 경직성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변수 자체는 4분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또다시 LG전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뒤에는 그만큼의 판매량을 늘려야 된다는 압박감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고요. 실적은
그런 두 가지 면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 아직까지 LG전자는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수익률도 좀 더 높이는 그런 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적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출발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뉴욕 증시에 버블 국면 진입을 알리는 5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은 한번 다른 이야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펀 전 연준 의장도 닥터둠으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도 지금 뉴욕 증시가 버블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섭 이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동의 의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뉴욕 증시 버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각인데요. 버블 징후를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제 약세장을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약세에 베팅한 사람들은 이제 버블 장세의 어떤 시그널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버블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강세론자가 너무 득세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출이죠. 빚을 내는 거죠. 마진 잔고가 2007년도 7월 이후로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 그때보다도 더 많은 순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진 잔고가 최고치를 기시하면 항상 버블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모멘텀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또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득세를 하는 부분,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기술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방향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뭐 강세론자가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저는 강세론자도 아니고 약세론자도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화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2230일에서 1650 간다 할 때 굉장히 많이 혼란이 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1650을 갔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만한 근거가 있었죠. 지금 현재 미국장 역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저는 강세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미국을 본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사실은 그 서프란 모기지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시장 상황과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는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집권하기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린스펀이 할 시점이었는데 금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대 금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도 사실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그 당시보다 지수가 한 1000포인트 더 올랐을 뿐인데 금리가 제로 금리입니다. 또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차이가 그때와 지금 차이는 너무 많이 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승을 버블이라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주가가 지금 현재 15,000원 되는까지 썼던 그 카드들,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완화를 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수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버블이 더 나야만이 회수를 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버블이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지냐면
아무것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블로 인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에서 시장을 바쳤던 FRB 쪽에서 도대체 뭘로 방어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 카드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방향성을 제기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버블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버블이 나타나는 시그널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제약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버블이 나올 때는 속도가 물론 지금 S&P라든가 다우라든가 올해 뭐 30% 정도 상승을 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30%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긴 시간이었죠. 거의 10개월을 소진했지만 버블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속도가 시장에 나왔느냐라고 보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미국의 다우지수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요 고점 연장선에서 고점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첫 번째, 두 번째밖에 나오지 않았지 세 번째는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 갈 공간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네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요 지점에서 여기가 1파 상승파였을 경우에는 3파 상승파가 요만큼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6,400포인트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6,400 왔으면 최소한 16,800이다. 그러나 보통 주식의 파동은 1파보다 3파가 1.5배 정도 된다고 보면은 1파일 경우는 16,800만큼 올라야 되겠지만 1.5배라 한다면 거의 2만 정도에 근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얘기는 최소한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판단한다면 추세적 상승 국면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다. 결국 버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블론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강세론자들이 너무 많다는 점, 모멘텀 없이 대형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 마진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 등등 5가지 정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존 상황들이 과거 버블 때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때 과거에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린 상황, 돈이 더 많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까지 가려면 상당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충분히 더 상승 여지는 있다, 공간이 남아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라운드 함께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Round two. Ready, go!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자유화의 일환으로 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이 대출 기준금리를 정할 때 시중은행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민은행이 단독적으로 기준금리를 고시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중국이 그 시장 자유화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그 18개 3중전에 앞서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번 18개 3중전에서 어마어마한 계획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좀 자아나게 한다. 결국 중국이 공산국가지만 폐쇄적인 데서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지금 글로벌 투자가들이 사실 중국에는 많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 쪽으로 방향성을 선회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중국이 이제 어떤 금리 자유화로 인하거나 시장 자유화로 인해서 정말 개방되는 모습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수출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는 한 25% 정도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거로 본다면 우리나라한테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단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접어들었다는 거. 중국도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중국의 어떤 시장 경제 자유화 쪽의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 중국의 그 자유화가 26일 날 대출 우대 금리제 도입에 대해 26일 날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휴일에 해당되죠. 아마 오늘 그 시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향후 중국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시작하게 되는 18기 3중 전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시장 자유화에 대한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중 전화회 때도 거대한 노선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폐쇄 쪽에서 개방 쪽으로, 자유화 쪽으로 노선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주시면서 이 또한 국내 그리고 한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라운드였고요.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Ready, go! 마켓워치가 한국과 폴란드는 재정과 성장 전망 등이 양호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최적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외에 투자하려거든 한국에 투자해라라는 호평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 시장에 대한 호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41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잠깐 끊긴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소폭 매도를 했죠.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트릭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네. 시장 간보기 매매를 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지금까지 산 게 있고 산 가격 대비로 본다 그러면 지금 팔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초대응주였던 몇 종목을 정리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마켓워치에서 장기 투자처로 찍은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과 폴란드인데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향후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거의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지금 그 마켓워치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은 경상수지나 그다음 재정 수지에 대해서 쌍둥이 흑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재정도 흑자고 경상도 흑자이기 때문에 쌍둥이 흑자를 내는 나라는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안전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다면 우리나라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지금 40일간의 어제 최장 기록 매수세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목적 포석이 있다. 장기 상승을 목표로 한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바로 돌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나라를 더 싸게 사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기관들이 말린 게 아니냐. 그래서 기관들이 물량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 사례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관들이 끌어올리고 막판에 개인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모습을 보시면 기관들이 많이 눌렀죠. 펀드 판매하면서. 그러다가 물량 다 뺏기고 나는 나중에는 기관화 장사가 됐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럴 상황이 굉장히 놓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홀딩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뭐 8월에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가 상당히 좋지 않느냐 뭐 이런 것처럼 저도 내년도 굉장히 좋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 앞에서 말한 버블 논쟁이 있었는데 그 버블이 정말 실현되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잠깐 끊긴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높은 상황인데 전혀 우려할 상황 아니다. 어느 정도 트릭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김동섭 이사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밖에서는 장기 투자처로 한국 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내년 강세장도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강력한 홀딩을 해볼 만한 때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의 출발이죠. 오늘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